네. 의료법 시작하겠습니다. 의료인, 의료법은요, 두 가지가 중요의 행위 주체입니다. 의료인하고 의료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법률 관계는 그 법률 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의 주체가 있어요. 뭐 객체도 있지만, 객체가 주체가 되고 그런 거 상대방이 있는 거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이 의료법에 의한 법률 관계를 의무를 지키거나 또는 페널티, 벌칙을 받는 그런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에 대한 이 규정이 맨 처음 나오는데 상당히 많죠. 먼저 의료인의 종류예요. 의료인 종류. 의료인의 분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상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다음 강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 활동을 위한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4. 보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1부터 3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의료인에서 분류해서 이제 항상 나오는 거는 약사, 의료기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약사는 약사에 관한 법이 있고 의료기사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됐을까? 글쎄, 뭐 오랜 역사적인 구분에 의한 약업의 분리도 있고 의료기사 같은 거는 뭐 따로 특별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일반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하나의 그룹이고 간호사, 조산사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조산사가 이제 간호사 중에서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를 얘기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를 얘기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서로 싸워요. 아세요? 어. 간호사하고도 서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제 면허 받은 범위가 있어요. 면허 받은 범위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면허 받은 범위. 이 면허 받은 범위라는 이 말이 여기 보면은 뭐죠?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에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업무로 한다. 한의사 봅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러니까 의료와 한방 의료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 한방 의료와 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한방 의료하는 사람이 의료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CT, MRI부터 해가지고 초음파, 레이저, 그죠? 그 다음에 침 주사, 그 다음에 뭐 전기를 이용한 근육 자극, 모든 분야에서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다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상당히 그 처벌이 강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처벌이 되는 게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처벌이 있고요. 보건의료, 보건의료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인가? 예. 보건의료 범죄 처벌에 관한, 보건의료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 중에서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처벌행위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플러스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음, 음식물 있죠? 음식물 먹는 거로 장난치면 안 된다. 그런 거 개념으로 묶은 건데 이제 사회가 이제 점점 더 그 발전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보건의료 범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정식품 단속과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이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됐는데 중국 보면 우리보다 한 20년 뭐 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부정식품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아. 옛날에 식수 같은 거 처음 만들어 팔라 그러면 이 허가 받아 놓고 개천에다 시골에 가서 개천에다 물 받아서 식수통에 나와서 파는 그런 적도 있다고요. 그게 부정식품이죠. 그런 거 이제 처벌하는 건데 거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때 문제됐던 게 그 미용실에서 하는 문신이에요. 색소 화장 그러는데 과거에는 미용실에서 뭘 했냐면 눈썹 문신 했고요. 음. 요새는 입술에다 하는 뭐 연구 화장 그것도 문신에 해당하고 또 대머리 또 이렇게 그 문신으로 까맣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법률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면 의료는 뭐고 한방의료는 뭐냐 참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이제 무면허 의료 중에서 이제 요거 말고 뭐죠? 아까 일반인들 하는 거 문신 같은 게 대표적인 의료행위인데 일반인이 하면 안 된다. 일반인과 의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일으키는 중에서 의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과거에는 이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었냐면 질병을 질병의 치료 이렇게 된 거지. 생명을 구한다. 재활 이런 개념이었죠. 예.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 재활, 생명을 구한다 이런 개념을 의료라고 보면 그 외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 본질은 사실 그게 맞는데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문신하고 또 뭐냐면 그 코 높이기, 그다음에 쌍꺼풀, 쌍꺼풀, 어. 이런 거는 질병의 치료, 재활, 생명의 위험 뭐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념하에서 의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미용실에서 이제 미용업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 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미용사 분들이 했죠. 실제로 쌍꺼풀도 하고 코 높이기도 그 판례에는 코 높이기라고 돼 있어요. 문신. 그래서 그 판례가 바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낀. 그래서 무면허행위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생명과 신체 위험이 있으면 그래서 의사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면 하겠다. 그래서 문신이 의료행위가 된 거예요. 왜? 신체에 침을 가지고 이제 침스팽이라니까 거기에 이제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실질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문신 관련돼서는 이제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나름 에피데믹이 있었어요. 문신과 관련돼서 그 문신 문화가 퍼지면서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가 돼서 그냥 오픈하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한 50년이 지나면서 오토크레이브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발전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문신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고 있다. 근데 일본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그러니까 후생성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은 문신업이 굉장히 오래된 업이잖아요. 그래서 처벌 안 하죠. 우리도 처벌 안 해요. 실적으로. 근데 어떤 데 처벌 안 해? 가끔 나옵니다. 가끔 문신해가지고 병력법을 위반하겠다. 군대를 빠지겠다 해서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나타나면
그 사람이 병력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서 문실해진 사람들 병력법 위반 플러스 의료법 위반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무면허행위는 투 레벨이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의료를 할 적에 처벌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뭐 다툼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조금 여담을 말씀드리면 현대의 이제 국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면허 제도를 이제 그 국가가 운영을 합니다. 과거에는 면허 제도라는 게 없었죠. 과거라 그러면 이제 중세 유럽 이후 근대까지인데 근데 이제 국가가 이거를 관리하면서 국가가 면허를 각 분야에게 나눠주고 면허세를 받잖아요. 그죠?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면허를 침범하는 걸 그냥 엄격하게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 과거의 그 규율을 하는 형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면허 범위에서 침범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지금 이 무면허 의뢰인이 처벌하시. 근데 현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 부서지는 게 이제 이 문신과 관련돼서 문신사를 만들어 달라 어쩌라 하는데 그 각종 이, 이 직역들 사이에 이 겹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들을 칼로 잘라가지고 분리할 건가? 안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좀 얇게나마 인정할 건가는 정책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의 이 구조는 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얇은 교집합 있죠? 교집합을 잘라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 법원에 살려니까 법원 판사들도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납득도 안 되고 사회가 그죠? 여러분 의학 분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의사의 진료 약사에게 뭐 약은 그게 의사가 갖고 있는 그 제약 권한과 약사가 갖고 있는 일부 진료권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의학 분업 20년 지났는데 약대가 지금 6년째 되면서 뭐가 나와요? 전문 약료라 그래서 약대에서 저기 진료하는 거 가르쳐 가지고 약을 좀 주는 걸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협에서 또 반대하죠. 그러면 20년 전에 약사가 했는데 그거 못하게 해놓고 20년 지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면허가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 교집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의사도 약을 줄 수가 있지. 우리가 약을 배우고 처방을 하는데 왜 약을 못 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는 마찬가지예요. 법 쪽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법 쪽에도 변호사 있고, 뭐, 변리사 있고, 하물 뭐 부동산 중개업, 세무사, 회계사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난립니다. 뭐, 얇게 자르고, 어느 게 핵심이냐, 뭐, 법무대리냐, 뭐, 송무냐, 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뭐, 변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것 가지고 싸우죠. 네, 변리사는 못한다. 그러면 변리사는 해당 사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는 현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서 교집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나름 경쟁하다가 없어지는 조직 면허도 있고 그럴 겁니다. 문신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신사 입법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신에 대해서 문신사라는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문신은 뭐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예술은 자격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하면 시설 기준만 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제일 좁아서 의사가 왔는데 의사가 예술적으로 못하니까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 치면 여러분 국가 시험 치는 게 요거고 국가 시험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그죠? 아, 그 다음에 의료인 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격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의료인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면허가 있는 사람 취소 제도가 있거든요. 취소 제도. 우리가 방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면허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면허를 받은 사람도 뭔가 상황이 나빠지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면허 정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뒤에 가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벌칙 조항인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면허 취소 중에서 면허 결격 사유는 당연 취소 사유입니다. 네. 당연 면허 취소 사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예요. 면허가 있던 사람은 면허가 당연히 취소되고, 취소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 부여가 안 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가 당연히 되고, 의과대학생은 면허를 부여받지 못해요. 그게 이제 면허 결격 사유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 의료인 결격 사유죠.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부여가 안 되고, 어, 면허가 취소되는 거죠. 첫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의료법 이렇게 처음 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현행 의료법이 있고 과거 의료법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연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여러분 의료 결격 사유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결격 사유가 요거하고 달랐죠. 똑같은 내용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가 없던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의료인 결격 사유였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파산이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 지금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파산하는 사람 의료인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들은 사실은 연역은 있는데 현행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이제 규정은 어떠했나 살펴보고 그 규정이 바뀔 때 개정될 때 그 법률의 개정 이유도 같이 나옵니다. 그 개정 이유나 그것들이 찾아보면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뭐 선생님이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공부하는 그 뭐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능력이죠. 우리가 책을 찾아보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조항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이게 간단한 조항이었죠. 간단한 조항. 근데 간단한 조항인데 과거에 그럼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또 문제가 된 거죠. 정신질환자 범위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신경증 환자, 히스테리 이런 사람들도 다 메이저 사이코시스 말고도 정신질환자인데 그러면은 신경쇠약이 오면 의사 면허 결격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질문이 생겼고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뭐 이렇게 법률에 정한 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거. 써놓은 건데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아니 그러면 진료를 못 받는 거예요. 진료를 의사들은 겁이 나서 그러니까 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입법 양식도 조금 잘못됐어요. 잘못됐고요. 사실은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신질환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질병을 내렸는데 면허를 결격한 다음에 면허 결격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면허가 결격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있음을. 그래서 면허 결격 사유가 있고 그것이 의료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로서 이런 데는 로서 굳이 따지자면 정신건강 증진 및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그죠?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 법률 규정 이 형식은 근데 그렇게 안 해놔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중독자라는 개념이 뭔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은 우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플러스 대마 플러스 향정신성 의약품. 뭐 대마도 뭐 마약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한가지로.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과거에는 마약관리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세 개가 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죠. 네, 그래서 이제 중독자는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중독자로서 뭐 이렇게 나와야지 중독자만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것 중에 농자, 맹자, 아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를 보통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인 결격 사이였다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걸 만들 때 입장은 농자, 아자, 맹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지적인 장애가 있을 거로 보고 어, 이제 결격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논의가 아니 저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와서 교육을 충분히 마쳤으면 그 사람이 의료인이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면 대학에 못 들어왔을 것이고 어, 들어왔으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게 있어서 그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농자, 뭐 지적 장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자. 일단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이라는 거는 어, 가정법원에서 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어떤 특정인의 이 능력,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후견을 받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정법원이 선고를 합니다. 가정법원이.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어, 이 개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의료인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치산자 대비 금치산자, 상장치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니까 제도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이렇게 되는데 후견인 제도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 치산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치산이 경제적 행위를 하는 거를 금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스릴 치자에 이제 생산할 때 산자인데 이 금한다, 한정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의료인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범죄라고 합시다. 우리가 범죄인. 근데 일반 범죄인이 아니고 이 법 또는 형법 제 233조, 234조, 269조, 270조, 317조 제1항 및 제 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건범죄 단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식품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이고요. 지역보건법. 이게 공중보건에 관한 보건소법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는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법이라고 보면 돼요.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이런 거 있죠. 보건소에 관한 법이고 여러분이
군대를 가게 되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죠. 그 법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요건 이제 시체해부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에 관한 법률, 약사법이 들어가 있네.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선고는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판사. 금고 이상의 형은 금고나 징역형을 얘기합니다.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무기, 금고, 그 다음에 뭐죠? 사형도 가능하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3년의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받으면 3년을 마치는 걸 얘기합니다. 3년을 마쳐야 의료인 결격 사유가 벗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지금 배우세요.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든지 자격정지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금고의 집행유예는 맞는데요. 그죠? 선고유예는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아닙니다. 선고 자체를 유예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선고만 얘기한 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거. 1심, 2심, 3심까지 가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 후 확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되죠. 1심에서 선고를 했으나 불복해서 2심에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1심, 2심, 3심까지 다 확정된 다음에 형의 집행이 들어가면 의료인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냥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형법 중에서 의료 관련 법령은 첫 번째 233조는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죄입니다.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죄. 234조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입니다.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269조 낙태죄,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그러니까 269조, 270조는 낙태죄입니다. 233조, 234조는 문서에 관한 죄, 269조, 270조는 낙태에 관한 죄, 317조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 다음에 347조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사기죄 중에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각 시험에 잘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 여기서 이제 흔히 문제된 질문이죠. 의사가 살인죄를 저지르면 의료인 결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오십시오.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인죄로 저지른 경우가 매스컴에 보도가 된 예가 몇 예 있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닌데 낙태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입니다. 안 맞는 거죠.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두 번째,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의료인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강간해서 처벌받은 예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유지되냐? 유지됩니다.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기타 중범죄들이 있습니다. 상해죄, 강도라도 됩니다. 의사면허는 유지됩니다. 네. 그죠? 여러분, 신해철 씨가 죽었을 때 수술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사면허 취소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정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 의견이 있는데 의협에서 적극 반대하는데 그런 것 반대하면은 의협이 사회적 신뢰성을 잃습니다. 말이 안 되죠. 가만히 봐도.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있기 전에는 해당 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뢰인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제한을 한 겁니다. 제한을. 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도 금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간호사가 행인을 치어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간호사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죠. 그건 좀 너무하다. 밤에 야간에 근무하고 새벽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면허가 날아가는 건 좀 그렇다. 둘째는 과거에 간통죄가 있습니다. 간통죄. 간통죄가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됐어요. 간통죄는 존재 당시에 오로지 형벌이 징역형만 가능했습니다. 징역형만. 그래서 간통죄로 그 문제가 돼서 고소가 되면 무조건 징역이기 때문에 간통 입고로 면허 박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약사법에서 약사들이 먼저 이제 그걸 없애는 문제가 드러났고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사는 되는데 왜 의료인은 안 되냐? 그래서 의료인도 개정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의했던 게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의료 관련된 법률의 범죄 위반이면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그래서 오케이 하고 했는데 하던 그 해에 보람의 병원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 보람의 병원 사건은 보람의 병원에서 신경외과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했는데 이틀 만에 퇴원시켜가지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신경외과 의사가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법이 바뀌면서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의료인 결격 사유가 유지되면서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됐습니다. 천우신조죠. 그 당시에는 그 법 자체,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의사를 처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사회적 논란이 한 2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연명으로 결정법도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AMA 디스차지, Against Medical Advice 디스차지 어떻게 할 거냐 논의도 많이 되고 병원 윤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런 계기가 돼서 그나마 법 개정 논의가 없었는데 그 뒤로 의사가 환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생긴 게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자를 살인해서 뭐 시체 유기해가지고 뭐 바다에 던진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포폴 가지고 뭐 내시경 하면서 성폭행 강간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몇 개 나오면서 그 사람도 의료인 결격 사유로서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신해철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인데 의협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조금 중범죄, 중과실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의료 고의범죄 중에서 강간을 했는데 의료인 결격 사유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징역 살면 어차피 의료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도 환자 못 보겠지만 집행유예가 문제입니다. 집행유예가. 그런 거는 좀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협에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료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의 근본입니다. 자정 능력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율성을 뺏기게 됩니다. 자율성을 뺏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더 힘든 결과가 나타나죠. 의료인 결격 사유가 더 넓어질 겁니다. 더 넓어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약사하고 의료법에서 보건의료법규 쪽으로 제안을 하니까 이번에 변호사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변호사법에는 그거 안 해주냐? 우리도 법조 관련 범죄만 법조 변호인 결격 사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건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니까 그걸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갔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기각됐습니다. 변호인은 법조적 양심을 더 높이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의료인 안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관리하는 영역 자체가 전체적이라는 거죠. 법조라는. 그러니까 다 지켜야 되는데 의료는 의료와 관련된 거니까 뭐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데 의료도 의료와 관련된 것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네. 의료인의 권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의료기기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수금지, 기구 등 우선 공급인데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의료인 권리는 뭐 권리라고 뭐 그게 특별히 문제된 거 없습니다. 뭐 권리는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고 우리 권리 있는 거 특별히 다른 사람이 그 침범 안 합니다. 근데 대단한 권리도 아닙니다. 의료 뭐 근데 의무가 문제입니다. 의무 의료인 의무. 음.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의무를 부여하려고 만들었지. 여러분한테 뭐 여러분이 권리를 주려고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첫 번째는 진료 거부 금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선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진료 거부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진료의 의무라는 거죠. 진료 의무. 이 진료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료 거부 금지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 타당한 지적인데요. 진료를 거부하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진료 의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왜 진료 거부 금지라고 했을까? 조금 저도 의문입니다. 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지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주체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의료인은 일반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일반인이 될 수 없죠.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도록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자도 의료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야, 그러면 내가 의사면허를 따는 순간 누군가 나에 대해서 진료를 요청하면 거부하지 못하는구나. 규정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입니다. 의료기관. 대개는 이게 이제 왕진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왕진. 과거에는 그래요. 왕진. 왕진을 와달라라고 하는데 왕진을 지금 같으면은 지금도 왕진 제도가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더 어렵 같아요. 산 넘고 물 건너 왕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과거에 뭐 메신저가 왔겠죠. 지금은 전화를 해서 내가 병원을 개원했는데 병원 개원한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나 저기 구리시에 누군데 왕진을 와주세요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정당한 사유. 다른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환자가 와야 되고 내가 개설을 했지만 휴진한 상태 아니니까 못 간다. 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진 때문에 생겨난 제도지만 이 휴진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보는 상태에서 왕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진료 거부 중에 이제 어떤 게 진료비와 관련된 시비가 있습니다. 진료비.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따지는데 좀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좁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 정당한 신뢰관계 또는 뭐 진료를 위한 적절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절한 신뢰관계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어질 텐데 그냥 정당한 이유,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또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좁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비와 관련된 경우는 환자가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일반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면 치료해 줄 수 없겠죠. 그건 대가적 관계니까.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료비가 우리가 일반 수가가 있고 임의급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급여를 환자가 나는 지급할 수 없다. 또는 임의비급여를 부당하다라고 이제 이 환자 병원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진료비를 다 냈어요. 내고 집에 가서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이 병원에서 임의비급여를 했는데 이거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공단이 이제 의료기관 실사를 와가지고 이 병원이 한번 그동안 번 돈도 무지 또 뱉어내고 검사도 받고 이래가지고 페널티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임의비급여 이거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환자가 와가지고 원장님 저기 공문 받으셨죠? 이러고 약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료해 주시오. 그러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약 올라서 진료를 거부했어요. 나 기분 나빠서 진료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료 거부 금지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 거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정당한 이유는 뭐 휴진을 할 때 이렇게 되는 휴진은 어떻게 하냐? 휴진은 보건소에 휴진을 한다는 신고를 하고 환자를 보지 않는다는 그 공고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환자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휴진 진료해놓고 다른 환자를 가려서 선택해서 받으면 휴진에 대한 의무 위반이고 절차 위반이고 진료 거부 금지가 될 수 있어. 안 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지키면 그때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다. 그래서 진료 거부 금지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료실에서 우리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겠다고 진료 신청을 하고 들어와서는 진료는 안 받고 이제 시비를 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 환자들이. 예. 진료가 잘못돼서 부작용 때문에 뭐 너무 힘들다, 뭐 선생님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도 진료 신청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지가 돼야 되는데 제지가 안 돼요. 제지가 안 돼.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평가가 좁기 때문에 사전적 제지를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료 문제가 이제 사실은 문제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의료사고와 관련돼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진료 신청하면서 의사와 이제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와서 이제 시비 걸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깨 그러고 또 진료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막을 수도 없고 또 와서 이제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그 환자가 이제 또 의사를 또 이제 상해를 입힌다든지 또 살인 사건도 난 적이 있죠. 살인 사건 난 적이 있어요. 의사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진료 거부에 대한 좀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료 거부 확대를 하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정치인들은 이거 확대 안 하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그래요. 의료 측에서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당장 이제 거부를 하니까 확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조항에는 뭐 세탁물 처리 조항 뭐 읽어보시고 진단서 처방 전 비밀 누설 금지, 폐하 성감별 행위 금지, 기록 열람, 진료 기록 후 전자의무 기록,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아유 맞네. 요양 방법 지도 의무,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 그 다음에 실태 및 취업 상황 신고 의무, 변사체 신고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고 의무마다 다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하나 나오고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거 뭐 제가 과거에는 이걸 한 학기 했어요. 16시간. 근데 지금 줄였어요. 7시간으로. 그래서 그때도 다 할 수 없었는데